이분이 시어머니세요? 평생 잊지 못할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 앞에 서 있던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똑똑히 봤으니까요. 기대의 부푼 표정이 실망으로, 실망이 다시 경멸로 변해가는 그 짧은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1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 그것도 아내와 함께. 3일 전부터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위해 정육점을 3군데나 돌아다니며 가장 좋은 고기를 골랐고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재료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며느리를 마주한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이 그 아이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 거라는 걸. 소연이라는 그 아이는 제 낡은 면 블라우스를 훑어보더니 시선을 현관 신발장으로 옮겼습니다. 평범한 신발들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그 작은 신발장. 그 다음엔 좁은 복도, 오래된 벽지, 형광등 불빛까지. 단 몇 초 만에 그 아이의 눈은 이 집 전체를 평가하고 심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익힌 품이 있는 악수를 하려 했죠. 하지만 소연의 시선은 이미 제 손을 스쳐 거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공중에서 잠깐 머뭇거리다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소연의 발걸음에서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구두 뒷굽이 바닥을 찍어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탁, 탁, 탁. 마치 이 집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번졌습니다. 아내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명품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가방이 얼마나 비싼 건지. 수천만 원짜리 가죽 덩어리가 제 낡은 소파 탁자 위에서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죠. 나는 이런 수준이야. 너희 집과는 차원이 달라. 부엌으로 향하며 저는 준비해둔 음식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갈비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만나 몽환적인 안개를 만들었습니다. 3일 동안 공들인 정성이 그 김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소연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는 그 모습.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고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행복하게 갈비찜을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연은 젓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제 눈이 좋은 편입니다. 아직도 돋보기 없이 신문을 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봤습니다. 소연의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문자를 내일 저녁 7시 르꼬르동 블루 2인 예약 확정.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 예약 문자였습니다. 위가 안 좋다던 그 아이가 내일은 친구와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는 거였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제 음식이 먹기 싫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와 함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싫었던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아닌 따뜻한 백열등 빛이 천장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소연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그 날카로운 목소리.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와 가슴으로 듣는 소리. 소연의 불평은 후자였습니다. 귓가에 닿기도 전에 이미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30년 전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까르띠에 목걸이를 두르고 세계경제포럼 연단에 서 있는 저. 포브스 아시아 50대 부자 명단 그 17번째에 이름을 올렸던 저. 5,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KS그룹의 창업주의자 회장이었던 저.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강했습니다. 어떤 무례함도 어떤 무시도 용납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려함 대신 소박함을, 권력 대신 평온을 선택했습니다. 박순자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이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려놓은 것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KS그룹은 여전히 존재했고 전문 경영인이 탁월하게 이끌고 있었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배당금이 조용히 제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단지 제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복도 너머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명확하게, 더 날카롭게. 이번엔 제 귀가 아니라 제 자존심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며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며느리라는 사람이.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첩 밑에 조심스럽게 보관해둔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그 명함. 박순자 KS그룹 회장.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백열등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손가락으로 명함의 모서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끝을 살짝 찔렀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자극이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명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금박 글씨가 은빛과 만나 묘한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결연하고 그러면서도 우아한 미소.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부드럽게 떨리는 진동. 비서 김 과장의 문자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근황 보고를 올리는 그 충실한 비서. 문자를 읽으며 저는 답장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30년 만에 제가 직접 내리는 결정이었으니까요.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방안이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연. 그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시한 시골 아줌마가 누구인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벌써부터 기대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감각. 바로 완벽한 역전극을 설계하는 즐거운 말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멸치 육수를 끓이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익숙한 냄새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였습니다. 일부러 큰 목소리로 제가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된장찌개를 끓여서 명품 옷의 냄새가 밴다고, 완전 촌스럽다고, 친구 한 명도 없는 것 같다고. 국자를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찌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60년을 살아온 사람의 평정심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쌀밥, 김구이,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만 쓸어내렸습니다. 제가 3일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은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만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무기력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할 말이 있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그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명품 구두를 신고 명품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온몸이 로고로 뒤덮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세게 쾅 하는 소리가 작은 아파트 안에서 울렸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저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창가에 서서 소연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택시를 타고 떠나는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화려했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소연과 민준이가 쓰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구겨진 채 널려 있었습니다. 샤넬, 프라다, 구찌, 수백만 원짜리 옷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옷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60대의 무릎은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쭈그려 앉을 때마다 관절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며느리가 버린 것들을 며느리 대신 정리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접으며 가격표를 받습니다. 680만 원. 바닥에 던져진 채로
저도 옛날에는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에도 만든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랍을 정리하다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최근 한 달치 영수증을 모아보니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준이의 월급은 400만 원.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더 뒤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랍 깊은 곳에서 신용카드 명세서가 보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미결제 금액 1억 2천만 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억 단위가 맞았습니다.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 호텔 라운지. 거의 매일 수백만 원씩 긁은 흔적들이 빼곡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카드 명의인이었습니다. 김민준.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소연이 몰래 만든 걸까요? 명세서를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1억 2천만 원.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파멸을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이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프라다, 구찌, 디올. 화려한 로고들이 거실에 쏟아졌습니다. 소파 위에 무심하게 던져진 쇼핑백들은 마치 전리품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와이셔츠에는 땀 자국이 배어 있었고 넥타이는 헐겁게 풀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민준이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소연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식사를 같이 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민준이가 소연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용한 집에서는 속삭임도 들렸으니까요. 카드값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달만 1,500만 원. 저축을 다 털었다는 말.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대답은 차갑고 무책임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방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나와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로서 지켜봐야 할 때가 있고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오래된 조명이었습니다. 교체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소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방금 눈물을 흘린 지 30분도 안 됐는데 소연은 친구와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이 좁다고, 촌스럽다고, 친구도 없다고.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연함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교훈을 줘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박순자 KS그룹 회장.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백열등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손가락으로 명함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정체성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서 김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회장님의 명령만 기다린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달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연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무시한 시어머니가 누구였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실 소파에 놓인 소연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지퍼가 열린 채로 무심하게 던져져 있었습니다. 정리하려다 그 안에서 종이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주우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첫 줄에 적힌 숫자 때문에 미결제 금액 1억 2천만 원.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같은 숫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알아야 했으니까요. 제 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한 페이지가 넘도록 빼곡한 결제 내역들. 하루에 300만 원, 어떤 날은 800만 원. 한 달 내내 멈추지 않은 소비의 기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카드 명이었습니다. 김민준. 제 아들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였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명세서를 넘기니 다른 카드들의 명세서도 있었습니다. 총 12장. 모두 민준이 명의였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12장의 카드 미결제 금액을 합치니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월급 400만 원인 직장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명세서를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서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적인 부탁을 한 적 없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김소연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신용 기록, 소비 패턴, 배경, 모든 것을. 김 과장은 묻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비서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으니까요. 3시간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김소연 조사 보고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김소연, 28세, 무직. 친정 부모는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과장,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30평대 집은 전세였습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150만 원.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어쩌면 평범보다 약간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소비액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은 민준이 명의로 신용카드 12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민준 몰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한도를 최대로 높여가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카드 돌려막기였습니다. 어카드로 B카드 값을 갚고 B카드로 C카드 값을 갚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 결국 모든 걸 짓누르니까요. 더 읽었습니다. 최근 소연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역시 민준 명의로 2천만 원. 고금리 저축은행에서 연 이자가 20%가 넘는 곳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소중한 아들이 이렇게 파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이 돌아왔습니다. 예상대로 쇼핑백을 가득 들고 프라다, 구찌, 디올, 루이비통, 온갖 명품 로고들이 거실에 쏟아졌습니다. 표정이 환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빚더미 위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민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민준이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소연은 역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설거지를 하며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방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질책에 가까웠습니다. 카드값을 어떻게 갚을 거냐는 소연의 목소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듯이 남편이 무능해서 돈을 못 버는 것처럼 민준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아내의 사치 때문에 생긴 빚인데 오히려 자기가 비난받고 있으니까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나왔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사도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니? 친구 만나요.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할 것이고 말하기 싫으면 혼자 견딜 것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직접 도와줄까? 빚을 대신 갚아줄까? 제게는 그럴 능력이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소연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사치를 부릴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소연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하고 겸손을 배우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사회 날짜를 앞당기라고.
그리고 며느리를 그 자리에 데려올 방법을 찾으라고.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고. VIP 행사 초대장을 보내면 된다고. 명품을 좋아하는 며느리라면 절대 거절하지 못할 미끼라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빛만큼이나 차갑고 아름다운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소연은 자기가 무시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겠죠.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제가 다시 박순자가 아닌 KS그룹 회장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먼지가 쌓인 옷걸이 너머에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산 울 소재의 차콜 그레이 정장. 30년 전 마지막 이사회에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옷을 꺼내 펼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품질은 여전했습니다. 좋은 것은 시간이 지나도 좋은 법이니까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블라우스, 재킷, 스커트. 하나하나 입을 때마다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제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입던 낡은 옷의 박순자가 아니라 KS그룹을 이끌던 회장 박순자였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진하지 않게 하지만 품위 있게. 립스틱은 버건디 색상을 골랐습니다. 강하면서도 우아한 색이었습니다. 옷장 맨 위 선반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소연이 가진 것보다 훨씬 희귀한 모델이었습니다. 1990년대 한정판으로 전 세계에 50개만 만들어진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5천만 원, 지금은 그 10배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소연과 민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이 집에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검은색 마이바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위해 차를 보관해온 박 기사가 차에서 내려 정중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박 기사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문을 여는 각도, 고개 숙이는 깊이, 모든 것이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벽의 서울거리가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강남대로를 지나 테헤란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 거리는 훨씬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심장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KS타워가 보였습니다. 지상 42층 규모의 유리 건물.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계에 참여하고 건축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봤던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 전용 주차구역. P1이라고 표시된 넓은 공간. 30년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상층, 회장실이 있는 곳. 손가락이 버튼에 닿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10층, 20층, 30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이었습니다. 4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지만 확고했습니다. 회장실을 향해 걸어가는 이 복도가 30년 만에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산타워, 롯데타워, 한강. 모든 것이 발 아래 있었습니다.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월넛 원목 책상.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30년 동안 직원들이 매일 닦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 의자가 제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30년 전의 감촉 그대로였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30년 동안 축적된 회사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인사기록, 투자 현황.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연간 매출 10조 원, 순이익 1조 원. 30년 전만 해도 매출이 5천억 원이었습니다. 20배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계열사 목록을 봤습니다. 제조, 건설, 금융, 유통, 서비스. 15개 계열사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수는 5만 명. 작은 도시 하나의 인구와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제 지분을 확인했습니다. 60%. 여전히 제가 최대 주주였습니다. 매년 배당금이 입금되는 계좌 내역을 펼쳤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출금하지 않은 그 계좌에 3조 2천억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복리로 불어난 이자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소연이 1억 원 쓰는 것을 자랑할 때 저는 3조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보낼 초대장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내일 오전에 발송될 예정이라고. 초대장 시안을 받습니다. 고급스러운 금박 인쇄에 우아한 서체. KS그룹 VIP 고객 감사 행사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장소는 KS타워 42층 VIP 라운지. 바로 이 회장실 옆방이었습니다. 경품 목록도 확인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 샤넬 시계, 까르띠에 팔찌. 소연이 침을 흘릴 만한 명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미끼였습니다. 행사 일정을 체크했습니다. 5일 후 오전 11시. 이사회가 열리는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이바흐가 조용히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평소 소연이 일어나는 시간 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옷을 정리했습니다. 재킷에 주름을 펴고 머리카락을 다시 정돈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평범한 박순자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조용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장을 벗고 평소에 입던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면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거울을 보니 다시 평범한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하며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소연이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비싼 잠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품을 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소연은 받아 마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SNS를 훑어보며 친구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소연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명품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 옷 저 옷을 갈아입으며 완벽한 조합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요즘 백화점 VIP 행사 같은 거 자주 가니? 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VIP 행사요? 가끔 가는데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재밌니? 당연하죠. 경품도 주고 명품도 싸게 살 수 있고. 완전 좋아요. 그래. 그럼 다음에 초대장 오면 꼭 가봐라. 네, 당연히 갈 거예요. 대화를 마치고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꼬리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끼를 물 준비가 된 물고기를 본 낚시꾼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휴대폰으로 김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내일 초대장을 발송하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빛처럼 차갑고 아름답게 복수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5일 후면 소연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무시한 시어머니가 누구였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었을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주말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소연의 친정 부모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소연의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스카프, 루이비통 가방. 하지만 제 눈에는 금방 보였습니다. 전부 짝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진품 명품을 다뤄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샤넬 재킷의 단추 배열이 미묘하게 틀렸고 에르메스 스카프의 실크 광택이 부자연스러웠으며 루이비통 가방의 로고 간격이 정품과 달랐습니다. 소연의 아버지 역시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역시 짝퉁이었습니다. 진품이라면 로고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자기 집처럼 편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이 노골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을 꺼내고
물을 끓이고 녹차잎을 우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를 쟁반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소연의 어머니가 찻잔을 받아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찻잔을 빙빙 돌려보며 브랜드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맛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녹차는 일본 교토에서 직수입한 고급 말차였습니다. 백지에 30만 원이 넘는 차였습니다. 단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소연이 일어나서 친정 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 저에게 하던 차가운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연의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참 아담하네요. 아담하다는 표현이었지만 실제로는 작다는 의미였습니다. 목소리 톤에서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30평대인데 여기는 얼마나 되나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5평입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신혼부부가 이렇게 작은 집에서 시작하는구나. 신혼부부라는 표현에는 저를 배제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듯이. 소연의 아버지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가구도 좀 오래됐네요. 요즘은 이탈리아 가구가 유행인데 제 가구들을 평가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가구는 오래되었습니다. 30년 전에 구입한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가구들은 당시 최고급 원목 수제 가구였습니다. 지금은 골동품 가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저 낡은 가구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 각종 나물.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연의 부모는 음식을 보며 또다시 평가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소연의 어머니가 갈비찜을 조금 먹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먹던 것보다는 좀 평범하네요. 우리는 한우만 쓰거든요. 제가 준비한 갈비도 한우였습니다. 그것도 1등급. 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들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식사 내내 소연의 부모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네 집이 얼마나 큰지, 차는 어떤 걸 타는지, 최근에 해외여행을 어디로 다녀왔는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보내준 조사 보고서에 모든 것이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30평대 아파트는 전세였습니다. 보증금 3억에 월세 150만 원. 차는 10년 된 중고 국산차. 해외여행은 저가 패키지 동남아 여행. 모든 것이 과장되거나 거짓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소연의 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소연이가 시집와서 고생이 많죠? 직접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림하면서 소연은 살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집안일은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우리 소연이 체면도 있고. 결국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환경. 그것을 제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도 충분히 넓고 편안합니다. 소연의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충분하다뇨? 요즘 신혼부부들은 다들 30평대는 기본인데 저희는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소연의 어머니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소연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신을 신으며 소연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사돈어른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젊은 사람들한테 좀 더 투자해 주시는 게 노골적인 요구였습니다. 돈을 더 대라는, 제 재산을 그들에게 쓰라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소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만에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씻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초대장 발송을 내일로 앞당기라고, 그리고 경품을 더 화려하게 만들라고, 소연의 욕심을 최대한 자극할 수 있도록.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소연과 그 가족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3일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고급스러운 검은색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금박으로 KS 그룹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KS 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용지에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박 인쇄의 우아한 서체. 귀하를 KS그룹 VIP 고객 특별 감사 행사에 초대합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날짜는 3일 후. 장소는 KS타워 42층 VIP 라운지. 초대장 아래에는 경품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클래식백, 까르띠에 러브 팔찌, 롤렉스 시계. 총 경품 가치 2억 원.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처럼.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소연은 초대장을 들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곧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KS그룹에서 VIP 초대장이 왔다고. 자기만 받은 특별한 초대라고. 경품도 어마어마하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초대장은 소연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 200명에게 모두 발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연만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점심때 소연이 외출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입을 옷을 사러 간다고 했습니다. VIP 행사에 입고 갈 완벽한 옷이 필요하다고. 혼자 남은 시간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사장 세팅, 경품 준비,
이사회 일정 조율 완벽했습니다. 특별히 요청한 사항도 확인했습니다. 소연이 도착하면 VIP 대우를 해주되 행사 중간에 특별 게스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특별 게스트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이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가득 들고 디올 드레스, 지미추 하이힐, 불가리 액세서리, 수천만 원어치였습니다. 거실에서 옷을 입어보며 거울을 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도취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소연이 달려가 초대장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 놀람이 번졌습니다. KS그룹? 어떻게 초대장을 받은 거야? 내가 백화점 VIP니까 당연히 받지.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는 초대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3일 후 화요일. 나는 회사 가야 하는데. 오빠는 안 가도 돼. 나 혼자 갈 거야.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고 싶지 않다는, 혼자서 명품들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그날 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3일 후 입을 옷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맨 안쪽에서 또 다른 정장을 꺼냈습니다. 네이비 블루 샤넬 수트. 30년 전 가장 중요한 행사에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진주 단추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옷을 펼쳐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다시 회장실에 설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액세서리도 준비했습니다.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30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5캐럿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목걸이. 당시 가격으로 3억 원, 지금은 10억 원이 넘을 것입니다. 시계도 꺼냈습니다. 파텍 필립 노틸러스. 여성용 최고급 시계. 소연이 차고 다니는 명품 시계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3일 후에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우아하고 당당하며 위험 있는 모습. 소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VIP 행사장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가 그토록 무시한 시어머니가 바로 KS그룹의 주인이라는 것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3일 후면 보름달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날, 휴대폰으로 김 과장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D-3.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세요. 30년 만에 복귀입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임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귀환.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제 모습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일 후의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소연이 행사장에 들어섰을 때의 표정, 제가 회장으로 소개되었을 때의 충격,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의 절망,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질 변화들, 소연의 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꾸는 꿈 속에서 저는 다시 젊었고 당당했으며 세상의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조용히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적시며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거울을 닦고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60대의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정성스럽게 바르고 아이섀도를 은은하게 그렸습니다. 립스틱은 깊은 버건디 색상,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색이었습니다.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파마를 한 지 오래되어 약간 푸석했던 머리카락을 매끄럽게 빗었습니다. 뒤로 단정하게 넘겨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네이비 블루 샤넬 수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블라우스, 스커트, 재킷. 하나하나 입을 때마다 변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파텍 필립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어머니 박순자가 아니라 KS그룹 회장 박순자였습니다. 오전 7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소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10일시니까 9시쯤 일어나 준비할 것입니다. 마이바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가 공손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에 타자 익숙한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KS타워로 향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도로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8시 30분 KS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회장 전용 구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김 과장과 주요 임원 10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30년 만에 듣는 인사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임원들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11시 VIP 고객 행사 시작. 11시 30분 특별 게스트 소개 시간. 바로 제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시 이사회 시작.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며느님은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까?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10시 50분쯤 도착할 것입니다. 일부러 일찍 와서 경품을 노릴 테니까요. 그럼 입구에서 특별 대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오전 10시 VIP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회장실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탈이 햇빛을 받아 무지개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경품 전시대를 확인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까르띠에, 롤렉스, 화려한 명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총 가치 2억 원. 소연의 눈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들, 모두 명품으로 치장한 부유한 여성들이었습니다. 10시 50분 예상대로 소연이 도착했습니다. CCTV로 확인했습니다. 소연이 로비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디올 드레스에 지미추 하이힐, 샤넬 가방,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공손히 인사하며 안내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VIP 대우를 받는 것에 도취된 표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VIP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들어섰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샹들리에, 경품 전시대, 모든 것이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별도 준비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경품 전시대로 다가가 침을 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만져보고 샤넬 시계를 쳐다보고 까르띠에 팔찌를 탐냈습니다. 11시 정각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200명의 VIP 고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연도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품 추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씩 당첨자가 발표될 때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소연은 초조하게 자기 번호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번호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설정해뒀습니다. 실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11시 30분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소연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KS그룹을 창업하시고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소연의 얼굴에 호기심이 번졌습니다. 재벌 총수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KS그룹 창업주의자 회장이신 박순자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이고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연의 시선이 가장 강렬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변해갔습니다. 의아함, 놀람, 충격, 그리고 마침내 공포. 소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최대한 커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0명의 손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S그룹 회장 박순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KS그룹의 역사, 30년간의 여정, 앞으로의 비전.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 소연을 향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에서 온갖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이게 현실인가 하는 혼란, 그리고 점점 깨닫는 공포. 자기가 무시한 시어머니가 바로 한국 10대 재벌의 총수였다는 사실. 자기가 촌스럽다고 비웃은 그 사람이
3조 원의 재산을 가진 회장이었다는 사실. 연설이 끝났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임원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손님들도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그 와중에 소연은 여전히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행사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소연 앞에 섰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연아. 차갑지만 우아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가 무시한 시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소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가 곧 시작된다. 함께 가자. 이사회요? 그래. 내가 KS그룹 회장의 며느리로서 참관할 기회를 주겠다. 소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섰고 이사회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뒤에서 비틀거리며 따라오는 소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이 제대로 걸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린 것입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20명의 이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30년 만에 이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회실은 장엄했습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20개의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KS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첫 공장 기공식에서 삽을 들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았습니다. 제 자리였습니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 소연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소연은 비틀거리며 의자로 걸어왔습니다. 앉는 순간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무이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매출 2조 5천억 원, 영업이익 3천억 원.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연은 그 숫자들을 들으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기가 한 달에 쓴 1억 원이 얼마나 작은 금액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 하루 매출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인사이사가 보고했습니다. 신규 채용 계획, 교육 프로그램, 복지제도. KS그룹은 직원들을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명품에 쓴 돈으로 몇십 명의 직원이 1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소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전략이사가 향후 5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진출, 신사업 투자, 연구개발, 수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소연은 이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연에게는 지옥 같은 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일어나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나가자 회의실에는 저와 소연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연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 알겠니?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3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는지 알겠니? 소연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큰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깨달았지. 진정한 행복은 작은 것에 있다는 걸. 소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 작은 것들을 무시했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깨끗하게 청소한 집을, 그리고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던 시어머니를. 죄송합니다. 마침내 소연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떨리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님. 소연이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용서해 주세요. 울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대 여성의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 꿇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렴.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명품 화장은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소연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에르메스 실크 손수건이었습니다. 소연이 얼굴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민준이에게 모든 걸 고백해야지. 카드 빚 대출, 모든 것을.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해. 명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거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드 빚은 내가 정리해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1년 동안 일을 해. 아무 일이라도 좋아. 돈을 벌어서 나한테 갚아.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우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해. 내가 직접 요리해서 차려. 할 수 있겠니?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줘.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줘.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어머님, 함께 회사를 나왔습니다. 마이바흐에 함께 탔습니다. 소연은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저와 함께 앉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소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이제 오만함이 아니라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가 퇴근해서 와 있었습니다. 소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얼굴이? 소연이 민준이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는 당황스러워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소연이한테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구나. 천천히 이야기 나누렴. 어머니는 저녁 준비하고 있을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카드, 빚, 거짓말, 사치, 모든 것을. 민준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놀라고 화나고 하지만 결국 용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연이 처음으로 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든 소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님.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백화점 판매직이었습니다. 명품을 팔던 고객에서 명품을 파는 직원이 된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 소연은 정말로 요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소연이 첫 월급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150만 원. 그중 50만 원을 제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님, 제 첫 월급입니다. 받아주세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50만 원. 제게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소연에게는 거대한 의미였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명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의 의미를, 깨끗하게 청소한 집의 가치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소연이 준비한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소연의 친정 부모도 초대했습니다. 소연의 어머니는 더 이상 짝퉁 명품을 입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진심으로 이야기한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스스로 배운 거야, 소연아. 시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인생을. 저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지? 네. 바로 이거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차갑게 시작했지만 따뜻하게 끝났습니다.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평범한 박순자로 살고 있습니다. 회장실에는 가끔만 갑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 작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냅니다. KS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더 소중합니다. 3조 원보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시어머님이라는 한마디가 더 값집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며느리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